김준에 이어서 무신 권력자가 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원래는 김준의 부하였어요. 김준의 부하로 있던 이면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면이 김준의 아들과 땅을 가지고 싸운 일이 있어요. 이 땅이 누구 거냐? 아마 상황으로 볼 때는 이면의 땅을 김준의 아들이 뺏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그랬겠죠. 김준 아들의 땅을 이면이 뺏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자기 아들과 싸우는 걸 보고 김준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러는데 내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하겠나. 내가 이런 자를 어찌 두고 볼 수 있겠나. 이면을 처리를 해야겠어. 이랬다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면의 처가 자기 집 종을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김준이 저 여자는 성격이 포악하니 먼 곳으로 유배해 보내야겠다. 김준이 계속 이면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 이면이 속으로 원한을 품고 있었다. 뭔가 이렇게 꼬부라진 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면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이면의 뒷조사를 하고 넘어오겠습니다. 고려사 열전에 역시 이면의 전기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본관이 어딘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본관이 어딘지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이면의 본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찌어찌 다니다가 진주, 이거는 충청북도 진천의 옛날 이름입니다. 이 진주 향리의 딸과 결혼을 해서 거기 눌러 살게 돼요. 향리의 딸과 결혼할 정도라고 하면은 천민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면을 낳고 그 진주를 자기 본관으로 삼았다. 진주 임씨가 이렇게 해서 생긴 거죠. 이면의 그 외모, 묘사가 재밌습니다. 눈이 벌룬처럼 생겼고, 사람 눈이 벌룬처럼 생기면 어떻게 돼요? 징그럽지 않아요? 아무튼 눈은 벌같이 생겼고 목소리는 승냥이 같았다. 승냥이 목소리를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세서 물구나무 서기 한 채로 팔로 걸을 수 있었다. 농사 지을 때 이영 다발을 지붕으로 던져 올리는 힘의 장사였다. 송원상이라고 하는 대장군의 허드렛 일 하는 군졸. 그러니까 이거는 전투병력이 아니라 군대에서 잡일하는 그런 군졸이니까 뭐 대단한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군졸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몽골군이 쳐들어오자 몽골군을 물리쳐서 그 공으로 대정, 이거는 종구품 아래의 군대 지휘관이죠. 무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성격의 뭐랄까 좀 싸나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임효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한 번 나오고 마니까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면의 처와 사통했는데 이러면 대개는 어떻게 하죠? 임효후를 어떻게? 그런데 이면이 그 사실을 알고 임효후의 처를 꿰어 간통했다. 그러니까 임효후가 이 사실을 또 관청에 고소를 해요. 아니 이건 정말 무슨 드라마예요. 그랬더니 관청에서 이면을 처벌하려고 했는데 김준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좀 남다른 걸, 힘도 세다며, 그래서 이 사람됨을 장하게 여겨 힘을 써서 죄를 면하게 했다. 그리고는 천거에서 낭장 관직을 줍니다. 그래서 이면이 항상 김준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김준의 동생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숙부, 작은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렇게 김준을 따라다니면서 무오정변에 참여하고 7번째 공신이 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나도 이제 옛날에 그 이면이 아니야. 여기서 그 대사 생각나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사이가 나빠진다. 당연히 소문이 나겠죠.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김준과 원종의 사이가 안 좋아요. 김준과 이면의 사이가 안 좋아요. 누군가가 원종과 이면을 손잡게 하면 김준과 싸울 수 있잖아요. 이걸 하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강윤소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참 처음 듣는 이름 많이 나오죠? 강윤소. 이 사람은 또 누구냐면 간호예요. 노비인데 몽골과 전쟁 중에 이 노비가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몽골어를 배워야겠다 해서 몽골어를 배워요. 그래서 이 몽골어 실력을 앞세워서 고려군과 몽골군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을 때 통역을 하고 이랬겠죠. 이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원종이 이 노비 출신의 강윤소를 데려다 관직을 줍니다.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눈치가 굉장히 빨랐을 거 아니에요. 강윤소가 이걸 알아요. 이면과 김준 사이가 안 좋고 왕과 김준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강윤소는 이면하고 친했어요. 왕에게 먼저 갑니다. 왕한테 여러 공신들이 전부 김준과 사이가 좋지만 이면만은 김준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이 여러 공신이라는 건 뭐냐면 무호공신 8명. 이 8명 중에 이면만 김준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왕에게 이면의 존재를 딱 각인시켜 놓고 이면을 찾아가요. 나라의 형편이 이렇게 위태로운데 공은 어찌할 거요? 뭐 이렇게 한번 툭 분위기를 떠봐요. 그랬더니 이면이 과연 왕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신하로서 어찌 죽음을 아끼겠는가? 다 알아들은 거죠. 강윤소가 이 말을 또 왕한테 전합니다. 그랬더니 원종이 진실로 충신이로구나. 그래, 대기하라고 해. 그런데 왕이 움직이질 않아요. 먼저 이면이 움직입니다. 이면이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려면 환관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환관, 최은이라는 사람한테 나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왕께 아뢰어주지 않겠는가. 이게 뭐냐면 지금 김준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난처하잖아. 지금 이 김준이 딱 막혀 있어서 몽골의 그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잖아. 왕께 아뢰어주게,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아뢰어주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최은이 자기가 겁이 난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은 큰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자기는 자동으로 죽음을 당하게 될 텐데. 그래서 최은이 알겠소. 이 겉으로는 알겠다고 해놓고는 겁을 먹고 며칠 동안 이거를 왕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랬더니 이면이 불안해진 겁니다. 이 말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이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합니다. 말이 내 입에서 나와서 왕의 귀에 들어갔으니 중간에 이 말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 말이 누설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주저하느냐. 그랬더니 최은이 이렇게 재촉을 받고 왕한테 이 말을 아뢰요. 그랬더니 왕이 과연 그 말처럼 된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해서 원종이 이면의 결심을 허락해 준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 잘해봐.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왕이 조심스러우니까 직접 나서지 못했지만은 이때 원종은 이면에게 딱 올인을 한 거예요. 이면이 큰 몽둥이를 괴짝에 담아서 미리 궁중에 숨깁니다. 이 대목에서 저 대부의 알파치노 생각나지 않으세요? 레스토랑 화장실에다가 권총 숨겨놓는 그 원조가 여기 있었습니다. 12월 20일 날 거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몽골 사신이 몽골로 돌아가는 일이 그날에 있었던 거예요. 톡토르라고 하는 몽골 사신이 돌아가는데 왕이 그 사신을 전송하러 나갔고 그러면서 김준이 왕과 떨어지게 됩니다. 김준이 궁궐에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어요. 계획을 했는데 실행을 못하니까 모두가 불안해지죠. 이거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누설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왕이 겁을 냅니다. 왕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왕이 내가 몸이 안 좋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안 만나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다음날 김준이 출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불안했겠죠. 누설됐나? 그래서 왕이 김준을 궁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이 왕명을 빙자해서 김준을 궁궐로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김준은 모르고 있다가 왕이 나를 왜 부르지? 해가지고 궁궐로 가요. 궁궐로 가는데 거기 있던 다른 환관이 지금 왕이 몸이 안 좋으니 궁궐로는 못 들어가고 대신 도당, 다시 얘기해서 이 정무를 보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 김준을 딴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환관 중에 눈치챈 사람이 있었어요. 마침 김준의 처족, 처의 일족이었던 환관이 한 사람이 그 음모를 알고 아침 일찍 김준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안 됩니다. 오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려고 가는데 길에서 마주쳤어요. 김준 일행을 마주쳤는데 호의가 삼엄해서 이거를 전달을 못한 거예요. 이 환관이 김준에게 안 됩니다라고만 했어도 이게 역사가 달라지는 거였는데 이 말을 전달을 못하고 김준이 궁궐에 그냥 도착하고 다른 환관이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몽둥이로 김준을 쳐요. 그랬더니 김준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김준 어떤 사람이었죠? 체격이 컸고 이 사람 활도 잘 쏘고 그러니까 뭐 웬만큼 싸움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고함을 지르자 바로 목을 베었다. 이래서 김준을 암살합니다. 그 뒤를 김충이 따라왔어요. 형이 왕의 부름을 받고 궁궐에 간다고? 그래서 김충이 따라왔는데 와서 뭘 봤나 하면 형의 핏자국을 본 겁니다. 이걸 보고 이건 무슨 일 있다 해서 달아나려고 했는데 환관이 또 나서서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면이 야별초를 파견해서 김준의 아들 그리고 그 일당을 체포해서 목을 뱉다. 김준의 간으로서 죽임을 당한 자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 정권에서 이면 정권으로 무신 정권의 권력이 교체되는 거죠. 그런데요, 죽은 사람들이나 죽인 사람들이나 전부 김준 정권 사람들이에요. 김준 정권의 분열이죠. 최충원으로부터 계속 권력자가 바뀌면서 특히 최후에서 최항으로, 최항에서 최의로, 최의에서 김준으로, 김준에서 이면으로 권력자가 교체될 그때마다 나와서 싸운 것은 모두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신 정권의 군사력이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 끝은 정권의 소멸이었을 겁니다. 이면의 거서가 성공한 것이 1268년 12월 21일입니다. 이러면서 이면 정권이 출발을 했는데 국왕은 이면의 그런 거사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사실상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 뒤로 국왕과 이면의 협력은 계속 됐어요. 하지만 몽골의 그 압력은 여전히 있었죠. 김준이 죽었다고? 그러면 김준을 소환한 이거는 일단은 유예가 됐을 거예요. 아마 몽골에서는 김준이 죽었어? 그러면 이면이 와야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불안한 상태가 당분간 유지되는데 이면이 권력을 장악하고 6개월 뒤에 이면이 또 한 번의 일을 치릅니다.